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4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보내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 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이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더는 제 안에만 담아두기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요. 친구들이 싸우면 중간에서 말려주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웃어주는 쪽이었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넌 착해서 탈이다 라고 하셨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고 화날 일이 있어도 참아버리는 아이였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런 저한테 자주 말했어요. 수진아, 넌 정말 착해. 근데 너무 착하기만 한 것 같아. 그 말이 칭찬인지 걱정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갈등을 피하고 누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게 옳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살아온 걸요. 결혼 후에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박지훈과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평범한 남자였죠. 크게 로맨틱하지도 않고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성실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과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최말자 씨는 멀리 사셔서 자주 뵙진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예의는 지켰고요. 명절 때 찾아뵙고 가끔 전화드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조용히 평범하게 살았어요. 회사 일 끝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주말엔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TV를 보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평범했어요. 지루할 정도로요. 남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냥 익숙해졌다라고 할까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사모님? 박 과장님이 출근길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죠. 뇌출혈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고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뇌출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집, 병원. 그 세 곳을 오가는 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병원에 가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다시 병원에 가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죠.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고, 회사에는 반차만 겨우 내고 출근을 하기도 했어요. 머릿속엔 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훈 씨, 제발 살아만 줘. 제발.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거든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커피로 버텼습니다. 잠은 당연히 제대로 못 잤죠. 눈을 감으면
남편이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최말자, 71살. 집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 일이라 병원에 꼬박꼬박 오셨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랑 같이 우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수진아, 넌 일도 해야 되잖아.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출근해. 그 말이 그때는 참 고마웠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자주 오셨고 제가 출근할 때면 다녀와. 재훈이 옆은 내가 지킬게 하시면서 옆에 계셨죠. 덕분에 저도 조금은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오실 때마다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수진아, 혹시 모르니까 보험 서류 좀 정리해둬야 되지 않겠니? 연명 치료 같은 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재훈이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니? 그 말들이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죠. 어르신이니까 걱정이 크신 거겠지. 괜히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저는 다시 간병과 서류 정리, 병원비 수납을 도맡아 했습니다. 보험 청구 서류, 진단서, 의료비 정산 하나하나 챙기는 게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가끔씩 한마디 하셨어요. 수진아, 고생이 많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냥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혼자 오셨을 때였어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었고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병원 서류 관련 메시지였죠.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 서류였거든요.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거든요. 화면에 떠있던 건 병원 서류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접수 완료.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남편도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누가 이걸 신청한 걸까?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죠. 다음날 아침 저는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남편 관련해서 연명치료 동의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신청한 건가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환자 보호자이신 최말자 씨께서 작성하셨네요.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된 거라 문제는 없었고요. 보호자 동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남편의 법적 배우자인데 왜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서류를 작성하신 걸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 곁에 앉아서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왔니? 재훈인 오늘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닐 거야.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명치료 동의서 어머니가 작성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건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다고. 그래도 제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하다. 네가 워낙 바쁘고 힘들어 보여서 그냥 혼자 처리했어.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따질 일은 아니잖니. 가족끼리 하는 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진아, 재훈이 보험 말이야.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니? 당연히 저죠. 그래? 근데 말이야, 만약에 재훈이가 못 일어나면 그 돈 어떻게 할 거니? 그 질문이 참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데. 어머니,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재훈이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잖아. 앞으로 더 들어갈 거고. 그래도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 근데 수진아, 너도 알잖니? 오래 끌면 돈만 계속 나간다는 거. 오래 끌면 돈만 나간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포기하라는 말인 걸까요?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의심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머니도 힘이 드니까 그런 말씀하신 걸 텐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복도를 걷는데 병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죠. 나야. 지금 병원에 있어. 재훈이 상태? 별로야. 의사가 뭐래는지 아니? 회복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오래 끌면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고. 솔직히 회복된다고 해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그건 며느리 명의로 돼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알아봤는데 방법이 있긴 있어. 일단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는 내가 이미 작성해뒀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연명치료 동의서, 보험 이야기, 오래 끌면 돈만 나간다는 말, 이 모든 게 준비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이 정말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었나? 저는 결국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족인데, 같은 마음일 거라 믿었는데, 그날 밤 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예전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려왔거든요. 웃으면서 건네는 말들이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 말 뒤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죠. 며칠 뒤 저는 병원 행정실에 다시 갔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진행된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저희 남편 박재훈 씨 관련 서류 전체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분이 서류를 출력해 주셨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확인하는데 이상한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 제 손이 멈췄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이게 뭘까요? 자세히 보니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저에서 시어머니로 변경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일은 일주일 전이었고요. 이거 누가 신청한 건가요? 보호자이신 최말자 씨께서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셨네요. 여기 서명도 되어 있고요. 환자 대리인 자격. 남편은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 수익자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배우자인 제 동의도 없이요? 일반적으론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서명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물론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분노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남편 곁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수진아, 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거 수진아, 이건 말이야. 왜 제 동의도 없이 보험 수익자를 바꾸신 거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린 여전히 부드러웠죠. 수진아, 오해하지 마. 이건 다 너 걱정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재훈이가 못 일어나면 너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해? 치료비, 장례비, 그런 거 말이야. 그래서 보험금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뭐. 가족끼리 하는 일. 또 그 말이었어요. 가족이라면 더 먼저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몰래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몰래? 수진아, 너 말 가려서 해라. 나는 네 남편,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대신 처리한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정말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면 뭐? 말 끝까지 해봐. 아니면 남편이 회복 안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아니?
저도 알고 싶네요.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신 건지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수진아, 재훈이 지금 상태 봤지? 의사도 장담 못한대. 언제 깨어날지, 깨어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말이야. 그래도 회복 가능성 있다고 했어요. 가능성? 그게 몇 프로인데? 10%? 20%? 그 가능성 때문에 너 평생 병원에서 살 수 있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남편, 어머님 아들 얘기하시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오래 끌면 병원비만 계속 나가. 치료비, 간병비, 몇 천만 원이 벌써 나갔어. 앞으로는 더 들 거고. 돈이 문제예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면. 수진아, 넌 아직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 알량한 감정 가지고 이 현실을 버틸 수가 있겠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남편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요. 연명치료 동의서도 보험 수익자 변경도 모두가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나가주세요. 뭐?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가 않네요.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좋아, 나가마. 근데 수진아, 기억해. 재훈이 제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라고. 넌 그냥 와이프일 뿐이고. 시어머니가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곤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녹음 파일을요. 남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녹음된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재훈아, 엄마가 보험 좀 알아봤는데 말이야. 그 수익자를 엄마로 바꿔두는 게 어떨까?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이내 남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건 좀 수진이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얘기하면 반대할 거 뻔하잖아.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그땐 수진이가 혼자 감당을 못해요. 녹음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 걱정이 아니라 보험료를 계산한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고 화내고 설득하려는 건 이미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증거를 모아 행동할 때였습니다. 저는 며칠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병원 행정실에서 받은 모든 서류 사본,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녹음, 시어머니가 작성한 연명치료 동의서와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했죠.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회의를 하자는 거지? 하지만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죠. 병실 밖 상담실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어머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아, 그건 모두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가 제 동의 없이 작성된 것, 보험 수익자가 몰래 변경된 것, 그리고 남편이 쓰러지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했던 통화 녹음 내용까지. 남편의 형제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오해한 거야. 나는 재훈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였겠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닌, 재훈 씨가 회복되길 바라신 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고 하셨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신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는 그냥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야. 재훈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럼 네가 혼자 감당 다 할 수 있었겠니?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바꾸셨다고요? 제가 감당 못할까봐? 시어머니의 말문이 막혔죠. 둘째 형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랬어요? 재훈이가 회복 안 되길 바란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재훈이가 회복되길 바래. 근데 말이야. 너무 오래 걸리면 돈이... 역시 돈이 문제였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텐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 그 순간 병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형제들도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큰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재훈이 엄마 아들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재훈이가 오래 아프면 힘들 것 같아서. 힘든 건 저였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오고 회사 다니고 간병하는 건 저였어요. 근데 어머닌 그 사이에 보험금만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거예요. 어른이 무릎을 꿇으면 황급히 일으켜 세우고 괜찮아요 라고 말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진아, 일어나시라고요. 무릎 꿇으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법적으로 처리하려고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하신 일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환자 동의 없이 보험 수익자 변경한 거,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몰래 작성하신 거, 이건 보험 사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서요. 그래서 더 용서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닌 가족이란 이유로 제 남편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저도 가족이란 이유로 참지 않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수씨, 진정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 말할게요. 아니요, 아주버님. 말로는 안 돼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서류였죠. 그리고 전 남편이 회복되더라도 이 결혼을 끝낼 겁니다.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수진아,
그건 너무하다고요? 저한테 너무한 건 어머니세요. 그리고 재훈 씨도요. 저는 남편의 통화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대하긴 했지만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던 그 대화를요. 재훈 씨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근데 저한테 말하진 않았죠. 그걸로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죠. 그때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요. 그날 후로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간병을 맡기로 했고 저는 제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보험 사기 정황 신고, 그리고 제 삶을 되찾는 일. 처음엔 무서웠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과한 거 아니었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과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 가족의 불법행위 및 신뢰 파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서류들이 증거가 되니까 소송도 가능하고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보험 사기 정황 신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시면 곧바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수진 씨, 대단하시네요. 이런 결정이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창밖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안했고 무섭기도 했죠.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성한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불법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변경 신청은 무효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 수진아,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뭐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진짜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됐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진아,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뭐 하려고 하는지. 남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죠. 이거 받으시고 회복되면 연락 다시 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게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계속 다녔고 퇴근 후에는 제가 하고 싶던 일들을 했어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났죠. 처음에는 혼자라는 게 익숙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텅 빈 공간이 무섭기도 했고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고요함이 좋아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가족이란 이유로 참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선택을 먼저 존중하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를 희생하지 않고 위법한 일이면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그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삶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란 걸요. 가족이라서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제가 저를 포기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저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참지 않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